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박안서 작가님의 자전적 소설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를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 박완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내가 젖먹이 때 돌아가셨다니까. 시골집 안방 미닫이문 위에는 액자에 넣은 흑백 사진들이 현판처럼 걸려 있었는데 그걸 우리 집 사람들은 사진 가꾸라고 불렀다. 사진이 귀한 시절의 시골 구석이라 독사진이나 가족사진 같은 건 없었다. 물론 흑백 사진이었다. 그래도 그 사진 가꾸는 20여 호 남짓한 동네에서 우리 집밖에 없는 귀물이었다. 아버지와 삼촌들이 소학교 졸업할 때 찍은 단체 사진들이었다. 소년들이 제복처럼 입은 검정 두루마기의 흰 동정과 무릎 위에 얌전히 모은 두 손을 겨우 알아볼 수 있을 뿐 얼굴을 개별적으로 식별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어린 나이에게 그 액자는 너무 높았다. 고모가 나를 뒤에서 안아 들어올려주면서 그 녹두알 만한 얼굴 중에 하나가 아버지라고 일러주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졸업사진 말고도 양복 입고 친구들하고 박연폭포에 놀러가서 찍은 또 다른 기념사진이 있었지만 폭포의 흰 물줄기를 한가운데 두어 강조하고 잔뜩 폼 잡은 사람들은 가생이로 밀어내어 누가 누군지 식별할 수 없긴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고모는 5사람 중 맨 가운데가 아버지라는 걸 나에게 애타게 주입시키려 들었다. 내가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다는 게 불쌍해서 그러는 것 같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고개를 획 90도로 돌려서 그 사진을 주목하기를 거부했다. 눈여겨봤댔자 그 단체 사진 중에서 한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어린 마음에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고모가 시집가고 내 키가 더 커진 후에도 나는 의식적으로 사진 가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걸 쳐다본다는 건 청승을 떠는 것처럼 보일 테고 내가 청승을 떨면 식구들이 나를 불쌍해할 것 같아 싫었다. 나의 최초의 자의식이었다. 내 기억 속엔 없는 아버지의 공백을 채워준 건 엄마였다. 아버지가 아파서 자리에 누워있을 때 나는 아버지 주위를 앙금앙금 기어다니면서 소리 없이 잘 놀았다고 한다. 어린 딸을 눈으로 쫓던 아버지가 귀여움에 겨워 뽀뽀하면서 입술을 내밀면 얼른 기어가 아버지처럼 뾰족하게 만든 입술을 갖다 대 아버지의 얼굴이 활짝 피어났다는 얘기였다. 그때 어린 딸의 뽀뽀로 잠시 고통을 잊은 병이 아버지의 마지막 병, 죽을 병이었는지 감기 몸살 같은 금방 털고 일어날 병이었는지는 물어보지 않았다. 그건 그닥 중요하지 않았다. 젊은 아버지가 딸을 사랑했다는 게 중요했다. 나 역시 그 장면을 사진 가꾸보다 더 좋아했다. 고모가 시집간 후에는 작은 엄마가 나를 업고 다니길 좋아했다. 숙모는 시집 온 지 10년이 지난 후에 첫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나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지 않았나 싶다. 숙모가 마루 끝에서 어부바하고 등을 들이대면 나는 업히기 싫다고 마루 구석까지 도망치던 생각이 어렴풋이 나는 걸 보면 꽤 클 때까지 숙모에게 업혀 다녔던 것 같다. 숙모가 나중에 수레하기로는 이웃에 마시를 가고 싶어도 맨몸으로 가기가 멋쩍어서 나를 달고 가려고 꼬셔도 내가 막무가내에 그렇게 비싸게 굴었다는 것이었다. 숙모를 애먹인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그때도 나는 숙모 등에 엎여 있었다고 한다. 곧잘 엎여있던 아이가 벼랑간 하늘을 가리키면서 무섭다고 몹시 울었다고 한다. 아이가 가리키는 쪽 하늘을 보니 마침 노을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날의 노을이 좀 유별나게 낭자하긴 했어도 울 정도로 무섭진 않았다고 한다. 천둥 번개라면 모를까 하늘이 어떻게 아이를 무섭게 할 수 있겠는가. 숙모가 그 사건을 못 잊는 건 너무 오래도록 까무라칠 듯 격렬한 울음을 안 그치니까 그대로 업고 들어갔다간 마치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꼬집은 꼴이 될 것 같아 어떡하든지 달래보려고 깡충깡충 뛰고 흔들고
온갖 고개를 다 부리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사이에 노을은 사이고 아이는 잠든 것으로 그 이야기는 끝난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나에게는 영원히 결론 없는 이야기로 남아있다. 아이에게 그렇게 크게 겁을 준 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그 후 나이를 많이 먹은 오늘날에도 유난히 곱고 낭자한 저녁 노을을 볼 때면 내 의식이 기억 이전의 슬픔이나 무섬증에 가다할 듯한 안타까움에 헛되이 긴긴 시간의 쉬면 속으로 잠익질할 때가 있다. 내 위로 오빠가 있었지만 나보다 10살이나 위였고 아버지를 위하인 종손의 책임감 때문인지 점잖고 과묵하여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엄 같은 걸 갖추고 있어 동기간이라기보다는 쑥부들과 동격의 어른으로 보였다. 온 집안의 기대가 소년을 일찍부터 그런 애늙은이로 만들었을 것이다. 할아버지가 장남인 우리 아버지뿐 아니라 둘째, 셋째까지 장가들인 후에도 세간을 내지 않고 한 집안에 데리고 사신 것도 내가 아버지에 대한 결핍감을 모르고 자랄 수 있는 환경 요인이었을 것이다. 집안의 우두머리인 할아버지가 나를 편애한다는 걸 나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어린 날에 온갖 행복했던 추억은 할아버지의 편애와 관계가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편애는 맞지 않는 말이다. 나눌 상대가 있는 사랑이 한쪽으로만 치우쳤을 때 그걸 편애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 식구 중 어린 것이란 달랑 나 혼자뿐이었으니 하는 집마다 어른들이 재롱으로 봐준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다만 어릴 적인 그 옛날엔 점잖은 남자들이 자식이나 손자들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걸 군자답지 못한 경박한 짓으로 여길 때였으니까 할아버지처럼 동네 사랑까지 어렵게 아는 양반이 손녀한테 드러내놓고 사족을 못 쓰는 것처럼 보인 것은 편애라기보다는 파격이었고 애비 얼굴도 모르는 손녀에 대한 애달픈 연민이었을 것이다. 나도 할아버지를 좋아했다. 할아버지는 송도나 서울 등 대처 나들이가 잦았다. 대처 나들이에서 돌아온 할아버지의 두루마기 자락에 매달리는 걸 할머니나 엄마의 치맛자락에 매달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할아버지의 두루마기 자락에선 건아한 약주 냄새와 함께 달콤하고도 상큼한 대처의 냄새가 났다.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던 상큼한 냄새는 아마도 내가 최초로 감지한 세련의 예감이 아니었을까. 할아버지는 대처 나들이 아니라도 출타시는 사철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셨다. 모시, 무명, 명주 등 다 송가는 옷감들이었다. 대처에서 돌아온 할아버지의 옷자락에서 술 냄새가 안 나는 적은 있어도 두루마기 주머니에서 미라사탕이 안 나온 적은 없었다. 미라사탕 아니면 잔치집에 갰던 색색까지 꽃사탕이라도 나왔다. 한 번은 꽃사탕의 물감이 옷에 번져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된통 야단을 맞는 민망한 장면을 목격한 적도 있다. 훗날 서울 와서 알게 된 건데 우리가 미라사탕이라고 부르던 것을 서울선 눈깔사탕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미라사탕이 훨씬 더 예쁜데 추측건대 미라는 아마도 호박의 그쪽 말이었을 것이다. 할아버지 마고자 단추를 우리는 미라 단추라고 불렀는데 미라사탕처럼 반투명한 갈색 단추였다. 늘 옷자락에 타간의 냄새를 묻혀오던 할아버지가 어느 날 중풍으로 쓰러지셨다. 그때 일이 아직까지도 내 머릿속에 선명한 영상으로 남아있는 걸 보면 그때 내 나이가 적어도 6살은 되지 않았나 싶다. 사랑채에서 뒷간으로 가려면 뽕나무 그늘을 지나 개울을 건너야 했다. 어른들은 껑충 뛰어넘을 수 있는 작은 개울이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징검다리가 놓여 있었고 징검다리 건너에는 재를 모아두는 잿간과 뒷간을 겸한 큼지막한 초가집이 서 있었다. 초가지붕에서 달덩이 같은 박이 자라면 그 뒷간은 운치까지 있어졌다. 할아버지는 뒷간에 갔다 오다가 미처 사랑마루에 올라서기 전에 비틀비틀 넘어진 후 왼쪽을 못 쓰는 반신불수가 되셨다. 한동안은 침쟁이도 불러오고 탕약도 드시면서 치료에 힘써 지팡이 짚고 뒷간 출입도 하고 사랑 높은 마루를 붙들고 오르내릴 수 있도록
추녀 끝에 늘어뜨려 놓은 사무로 꼬은 동아줄을 붙들고 힘겹게 사랑마루를 오르내리셨다. 내 눈엔 영원히 펄펄 날아다닐 것처럼 보이던 할아버지가 동아줄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안간힘을 쓰는 걸 본다는 것은 환멸과 비애의 극치였다. 그나마 거동의 자유도 오래가지 않았다. 2차 중풍이 오고 할아버지는 사랑채에서 꼼짝을 못하고 할머니한테 쥐청구를 맞아가며 요강에다 똥오줌을 넣어야 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오죽 답답했으면 1년에 몇 번 마을에 나타나는 각설이 떼를 할아버지는 전에 없이 반기셨다. 전에는 각설이 타령 듣기 싫다고 얼른 찬밥이건 쌀이건 주워서 보내라고 호령을 치시던 할아버지가 실컷 놀고 난 후에 주라고 바가지를 들고 나가는 식구들을 만류하고 그들의 신바람을 끝까지 즐기셨다. 중이 동량을 올 때도 마찬가지였다. 자세히 들어보면 다 덕담이니 중툭을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라고 이르는 할아버지의 음성은 그 까탈스러운 쇳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바람든 무처럼 퍼석했다. 불쌍한 할아버지, 그때 할아버지에게 위로가 된 건 그들의 신바람이나 덕담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끼쳐오는 타간의 냄새가 아니었을까. 내가 할아버지 두루마기 자락에서 대처의 냄새를 즐겼듯이. 집안에 병자가 생기면 곧 경제적 궁핍이 따르게 돼 있는 건 그때나 이때나 피할 수 없는 수순인 것 같다. 형님 대신 부모 복양의 책임을 떠맡게 된 큰 삼촌네에만 시골집에 남고 막내 삼촌네가 시골집을 등지고 서울로 가고 뒤따라 엄마도 오빠를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시키고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시골을 떠났다. 내가 명실공히 할아버지의 수종 노릇을 하게 되었다. 할아버지도 사랑의 서당을 열었다. 우리 집에 높이 걸린 소학교 졸업사진이 든 사진 가꾸가 자랑스러운 가보인 까닭은 삼형제를 다 신식교육을 시켰다는 증거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홍씨들의 시종마을이었고 다들 1년 개량을 할 정도의 농토를 가진 자작농들이었고 여자들이 부지런하여 집치장을 번듯하게 하고 넉넉하게 사는 편이었는데도 신식교육에는 등한했다. 학교가 있는 읍내까지는 20리길이나 되는 궁벽한 고장이어서 7, 8살 정년기에 보내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오빠도 10살에 입학을 했고 삼촌들은 더 늦게 갔을 것이다. 10살이 넘으면 일손이 딸리는 농촌에서는 부려먹기 딱 좋은 나이다. 학교 간답시고 왕복 40리길에서 체력을 소모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 여자들은 업문이나 깨치면 되고 남자들은 천자문이나 떼면 관공서에 가서 볼일 보는데 지장이 없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소일거리로 연 서당은 고개 넘어 이웃마을로 다니던 우리 동네 사내 아이들을 다 흡수해 적막하던 사랑채가 시끌시끌 활기 있어졌다. 할아버지 음성도 카랑카랑한 새소리를 회복했다. 나는 그때 업문을 깨친 뒤였다. 그때 우린 한글을 업문이라고 했던가. 언제 깨쳤는지 확실치 않고 누가 가르쳐 준 것 같지도 않은데 저절로 읽을 수가 있었다. 집에 읽을 거리라고는 오빠의 교과서가 전부였지만 꼼꼼히 모아두었기 때문에 제법 됐다. 오빠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일본말을 가르치는 국어 말고 조선어 교과서가 따로 있었다. 오빠의 6학년 교과서까지 술술 읽는 걸 알게 된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으로 불러들여 맨 앞에 앉히고 천자문을 가르치셨다. 서당에 오는 학동들 수준은 천자문에서 공자왈, 맹자왈까지 일정치가 않았다. 지금으로 치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은 반에서 수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읽을 때는 각기 제 책을 목청껏 읽기 때문에 보통 사람 귀로는 악머구리 끓듯 시끄럽기만 한데 할아버지는 틀리게 읽거나 대충 얼버무려 넘어가는 건 영락없이 가려내어 그 아이 정수리에 장죽을 날렸다. 책 한 권을 떼면 그 아이 집에선 책거리로 떡을 해보내 아이들이 넉넉하게 나눠 먹게 했다. 나도 천자문을 뗀 날 숙모가 떡을 해서 사랑으로 내왔다. 할아버지는 서당에서 제일 어린 애가 그렇게 빨리 천자문을 뗀 걸 신통해 하신 나머지
지나치게 소명하여 단명할까 걱정이라는 말씀까지 하셔서 할머니한테 구박을 받으셨다. 돌이켜보면 기억의 가장 밑바닥, 취학 전 시골에서 보낸 윤영기는 온통 칭찬받고 사랑받은 기억밖에 없는데 그건 내가 특별히 귀염성이 있거나 출중하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밑에 동생이 없고 생길 가망도 없는 데다가 오빠와 10년이라는 나이 차이 사이에는 3남매가 더 있었고 그 아이들이 다 어려서 죽는 걸 봐온 어른들의 놀란 가슴 때문이었을 것이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해도 자식 농사는 수적으로 을의 반타작이라는 당시의 상식을 받아들이는 쪽이었지만 엄마는 안 그랬다. 엄마는 서울 근교 출신이었고 서울에서 여고까지 다니는 사촌들과의 교류도 잦아서 신식병원이 있는 도시에서만 살아서도 그렇게 어이없이 남편과 아이들을 잃지는 않았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엄마는 할아버지가 툭하면 집안 식구나 동네 사람들에게 남발하는 약방문을 우습게 여기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묵구리와 푸닥거리를 증오했다. 잃은 남편과 자식들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 원흉이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정식 한의사는 아니었지만 젊었을 적에 선비 교양의 일환으로 익혀둔 보약이나 급한 병을 위한 응급처방 같은 걸 써먹고 싶어 하셨고 당신 자손들에게만 안 통했다 뿐 동네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경우가 많았다. 아래 윗방으로 나뉘어 있는 사랑방 윗방 천장에는 약초 말린 것들과 누런 봉투들이 매달려 있었고 거기서 나는 냄새는 아랫방에 쌓인 한적에서 나는 냄새하고 섞여 할아버지만의 독특한 품격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엄마도 할아버지의 보약 처방만은 무시하지 않았던 것 같다. 서울에 와서 세 식구가 같이 살게 되면서 알게 된 건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할아버지는 우편으로 오빠를 위한 보약 처방을 붙여왔다. 감히 지황탕이라나 지황탕 처방 원본에다가 오빠 체질을 감안한 약재를 가미한 것일 듯 했다. 이 손녀를 위해 보약 처방을 내주신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게 내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일한 남녀 차별이다. 8살 되던 애 엄마가 나를 데리러 왔다. 서울서 소학교에 보내겠다는 것이었다. 엄마하고 할아버지 사이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지만 계집애도 학교에 보내야 하는 시대의 변화를 할아버지도 인정하는 선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다. 할아버지가 경로한 건 엄마가 가위로 내 꽁지머리를 자르고 급조한 단발머리 때문이었다. 뒤통수가 허옇게 드러나도록 올려 깎고 이발소에서라면 면도질로 마무리해야 할 그 자리를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놨으니 쥐뜯어 먹은 자리 같았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인사하러 들어간 나에게 회개한 지고를 연발하며 고개를 돌리셨을까. 50전짜리 은전 한 입도 다정하게 손에 쥐어주지 않고 던져주셨다. 할아버지의 이런 박대로 나는 가뜩이나 뒤통수가 서늘하고 허전한 단발머리에 자신을 잃고 잔뜩 위축된 채로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에 입성을 했다. 엄마도 내 머리 모양이 회개한 것은 인정을 한 듯 내 머리통을 옆구리에 끼고 당신 팔을 돌려 가려주면서 집까지 왔고 다음날 당장 이발소에 가서 정리를 했다. 삐뚤삐뚤한 앞머리를 일자로 깎으니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한결 나아 보였다. 이발사가 머리는 금방 자란다고 나를 위로해 주었다. 그러나 너무 높이 깎은 뒤통수는 면도질을 해봤댔자 더 허전하고 추워졌을 뿐이어서 보이지 않는 곳이 오래도록 신경이 쓰였다. 그건 단발이 아니라 폭력이었다. 딸에 대한 폭력이라기보다는 시아버지에 대한 폭력이 아니었을까. 무력해진 노인이 의지하고 끼고 도는 딸을 빼내기 위한 무자비한 폭력. 머리 모양 말고도 내가 적응해야 할 새로운 환경은 무궁무진했다. 엄마가 서울 사람 행세를 하며 그렇게 으스대던 서울이란 데가 고작 이거였나. 엄마는 인왕산 및 깎아지른 듯한 산동네에서도 눈에 띄게 허름한 초가집 문간방에 새를 들어 살고 있었다.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경사가 심한 좁은 골목들은 거미줄처럼 엉켜 있었다. 집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집을 찾아올 것 같지 않은 딸을 위해 엄마는 나에게 주소를 외우게 했다. 100단위의 번지와 100단위의 호수를 합하면 6자리나 되는 무의미한 숫자를 어떻게 웬단 말인가. 물건을 세기 위해 하나, 둘, 셋, 넷은 100까지도 셀 수 있었지만 1, 2, 3, 4는 미처 못 배웠다. 배웠다고 해도 집을 번지수가 있어야 찾을 수 있다는 걸 납득할 수 없었다. 시골 우리 마을의 집은 서로 멀찍멀찍 떨어져 있었고 한눈에 누구네 집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표정을 가지고 있었다. 영인네 집은 영인네 집같이 생겼고 수돌이네 집은 수돌이네 집같이 생겼다. 우리 집에 오는 편지는 할아버지의 성함만으로도 우리 집을 잘만 찾아왔다. 아무리 가르쳐도 주소를 제대로 못 외는 딸은 엄마를 실망시켰고 아둔하다는 탄식을 자아냈다. 소명하다는 칭찬을 듣던 아이가 환경이 바뀌자 하루아침에 아둔한 아이로 변했다. 엄마가 나를 부담스러워한다고 느낀 후의 모욕감, 엄마의 시선을 벗어날 길 없는 답답함, 그 집이 그 집 같은 집을 이어붙인 사이로 꼬불꼬불한 골목길에서 길을 잃으면 영영 집으로 못 돌아올 것 같은 공포감은 도저히 외지지 않는 길고 긴 번지수와 함께 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었다. 나는 꿈 없이 잘 자는 편이고 그래서 이 나이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믿는데 간혹 너무 일찍 눈 뜨면 일어나기 싫어 이불 속에서 뭉구적대다가 다시 잠이 들 적이 있다. 그럴 때마다 똑같은 꿈을 꾼다. 집을 못 찾는 꿈이다. 어릴 적에 그 궁핍한 산동네는 아니고 인가라고는 없는 경사진 산비탈 속에 난 꼬불꼬불한 길이 마치 일한 영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에 나오는 길 같다. 내가 꿈속에서 찾는 건 친구네 집도 아니고 우리 집도 아니고 다만 사람 사는 동네다. 저 등성이만 넘으면 동네가 보이겠지. 혹은 인가로 통하는 찻길이나 교통편이라도. 그러나 길은 점점 더 험해지고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협곡이나 직각으로 선 다네를 만나게 된다. 차라리 다네에서 추락을 하자. 그래야 꿈을 깰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고비만 넘으면 사람 사는 세상으로 통하는 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허우적대다가 깬다. 꿈 아닌 생시에도 유사한 체험을 반복하는데 호텔이나 큰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가 있다. 식당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나가서 우측으로 쭉 가다가 좌측으로 돌아서 우측이라는 식으로 가르쳐 준다. 물어볼 것도 없었다 싶게 화장실 표시는 곧 눈에 들어온다. 돌아올 때를 대비해 처음엔 우측, 다음은 좌측을 속으로 복창을 하면서 간다. 그래도 돌아올 때는 헷갈리고 무사히 돌아와서도 내가 식사하던 자리나 방을 웨이터한테 다시 물어보고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일도 있었다. 외국 여행 중의 일이었다고 기억되는데 혼자서 화장실을 갔다가 볼일 보고 나서 복도로 나가려고 눈앞에 보이는 문을 밀었다. 그러나 밖이 아니고 남자 화장실이었다. 질겁을 해서 다시 화장실로 돌아와 밖으로 나가는 문을 찾아 나간다는 게 또다시 남자 화장실 문을 열고 말았다. 보는 사람 없어도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솔직히 이게 치매구나 겁도 났다. 정신을 가다듬고 딴 사람이 들어왔다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따라 나갔다. 여자 화장실로 들어오는 문은 처음부터 열린 채로 있어서 따로 열고 나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집을 안 잃어버리려면 외야 하는 번지수나 집 안 잃어버리기나 나에게는 막상막하로 어렵기만 했다. 그러나 집에서 뒷간에만 가려 해도 겨울까지 건너야 하는 너른 터전에 살면서 동네방네 넓은 들판을 천방지축 뛰어다니던 촌년을 어두침침한 문간방에 가도 키울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엄마는 바느질 품을 팔고 있었다. 주로 기생 바느질을 했는데 기생들이 일거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엄마가 갖다 주고 새로운 일거리를 맡아오곤 했다. 대문 밖 골목길에서 엄마를 기다리며 석필로 땅바닥에 그림도 그리고
언문 글씨도 쓰면서 노는 사이에 자연히 동네 아이들을 사귀게 되고 그 아이들이 잘 가는 재미있는 놀이터도 알게 되었다. 길을 잘 아는 동무들을 따라다니는 것에 일단 안심을 한 엄마도 내가 미끄럼 타고 논 데가 감옥소 앞이었다는 걸 알고는 망연자실했다. 우리가 처음 정착한 산동네에서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지나 아찔한 층층 다리를 내려가면 전찻길이 나오고 그 건너가 바로 서대문 형무소였다. 거기서 놀다가 용수를 쓴 전중이가 차에 실려오는 걸 보고 놀란 나도 그 놀이터가 뜨악하던 차에 딴 동무가 인왕산 중툭에 있는 굿당에 놀러 가자고 꼬셨다. 인왕산에 국사당이라는 큰 굿당이 있었다. 굿이 매일 드는 건 아니었다. 우리 집은 그 산동네에서도 제일 꼭대기라 덩덕궁 덩덕궁 굿소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동무들과 덩달아 엉덩이를 흔들며 산으로 치다르면 굿 구경하고 나서 떡 같은 것을 얻어먹을 수 있었다. 길길이 뛰는 무당충과 굿당 벽에 걸린 무서운 것도 같고 인자한 것도 같은 온갖 신령님들의 화상은 산동네에서의 나의 이중생활이었다.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딸의 이중생활을 묵인할리 만무했다. 굿당에서 전물 부스러기나 얻어먹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된 엄마는 싹싹 빌어야 할 정도로 혹독하게 야단을 치면서 시골로 쫓아보내야겠다고 위협했다. 그때 나는 시골로 쫓아보내야겠다는 엄마의 공갈을 왜 그렇게 겁냈던가. 그때 이미 나의 어린 영혼은 도시의 활기와 썩은 냄새에 깊이 매료당한 뒤였던 것이다. 딸의 잘못을 전적으로 산동네의 열악한 환경 탓으로 돌린 엄마는 당연히 맹모 삼천지교를 생각했을 법하다. 그래서 엄마가 궁리해낸 게 학교라도 학군이 다른 딴 동네 학교로 보내서 우리 동네 아이들과 떼어놓는 것이었다. 그 시절에도 학군이라는 말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소학교도 시험치고 들어갈 때였다. 지금의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기류계라는 게 있어서 공립학교마다 지원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이 정해져 있었다. 같은 인왕산 자락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엄마가 동경에 맞지 않는 무난이고 점잖은 중산층 주택가가 학군인 매동학교가 내가 갈 학교로 정해졌다. 갈 수 있고 가야만 하는 학교였다. 그 학군 지역인 사직동에 가까운 친척집이 있었다. 즉각 그 집으로 기류계를 옮겼다. 통학거리도 그리 멀지 않았다. 도리어 우리 동네 학군의 학교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시궁창을 겸한 꼬불꼬불한 골목길과 곤두선듯 경사가 급한 층층다리를 지나서 전찻길을 건너야 하는 위험 부담에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인왕산 넘어 사직동으로 가는 길은 산길이지만 평탄한 외길이었다. 엄마도 나도 시골뜨기답게 산길을 혼자 넘어 통학한다는 걸 조금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에게 닥친 난관은 그것보다도 또 다른 주소를 외야 하는 일이었다. 무조건 외야 하는 무의미한 숫자가 6자리에서 11자리로 늘어났다. 엄마는 입시를 며칠 안 남겨놓고 집요하게 집 잃어버렸을 때 대야 하는 번지수와 입학시험 때 선생님한테 대야 하는 주소가 헷갈리지 않도록 반복 연습을 시켰다. 입학시험 때 주소는 물어보지 않았다. 합격 통지서가 오기로 예정된 날 엄마 손잡고 사직동 친척집으로 갔다. 행랑 어멈이 우리를 맞으면서 아가씨가 붙었다고 일러주었다. 안채에서는 친척 어른들한테서도 축하 인사를 받았다. 엄마는 신동 딸이라도 둔 것처럼 의기양양해했다. 그렇게 해서 엄마가 원하는 무난의 좋은 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아무도 주소 같은 거 물어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끝까지 엄마가 꾸민 거짓말에 철두철미하려고 했다. 1학년 처음 가정 방문 날 엄마는 사직동 친척집 대청마루에서 안방마님 행세를 하면서 정중하게 선생님을 맞았다. 4월 입학이었으니 가정 방문은 6월쯤이었던가. 행랑 어멈이 미숫가루를 타서 선생님을 대접하던 생각이 난다. 딸을 위해 그런 정성을 다하면서 엄마는 딸이 공부를 잘하리라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업문을 저절로 깨친 아이, 천자문을 애아본 같은 사내 녀석들보다도 빨리 뗀 아이라는 건 엄마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나는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으로 진학할 때까지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는 열등생이었다. 아마도 낙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진급을 시켜주었을 것이다. 걱정하던 산수는 도리어 쉬었다. 무의미한 숫자를 외야할 필요는 없었고 고작 10 미만의 더하기 빼기였다. 난가는 국어였다. 식민지하에서 우리는 일본어를 국어라고 했고 중점 과목이었다. 상급 학교 입시도 국어, 산수 두 과목에 한정돼 있었다. 말하기는 곧 익혔지만 읽고 쓰기가 도무지 되질 않았다. 금방 반에서 지진아로 전락했다. 요새 애들이 웬만한 집에선 한글 정도는 익혀서 초등학교에 보내는 것처럼 그때도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취학 전에 일본어의 카타카나 정도는 익혀서 보냈다. 아무리 교육열이 유별한 엄마라지만 엄마 자신이 일본어의 까막눈인데 어쩔 것인가. 미리 업문을 외고 있었다는 게 오히려 장애가 되었다. 저절로 깨쳤다고 어른들이 믿는 것처럼 응과 기호가 동시에 입력이 돼 가짜는 가라고 발음할 수밖에 없는 모양을 하고 있었다. 가에다 기억을 한 게 각이라면 아에다 기억을 하면 당연히 악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새로 배운 일본어의 카타카나는 왜 그 글씨를 가로 발음해야 하는지 아로 발음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다. 식민지 백성에게 가장 중점을 두어 가르치는 국어가 제대로 안 되니 지진나로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공부도 못하는 데다가 산동네 아이 티가 더덕더덕 나는 촌스러운 옷차림을 한 아이는 자연히 외톨이 신세였다. 그러나 그걸 그닥 고통스러워한 것 같지는 않다. 동네 아이들과 다른 학교를 다니니까 으슥한 인왕산길을 혼자서 등하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걸 즐기면 즐겼지 무선물 탄 것 같지도 않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공상을 할 수 있었다. 그 길은 어린 나라의 나의 꿈길이었다. 구질구질한 산동네와 나보다 잘난 아이만 있는 교실로부터의 해방구였다.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서울까지 데려다 공부시키면서 엄마가 나에게 건 꿈은 장차 선생님이 되는 거였다.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직업 중에서 엄마가 가장 우러러보는 직업이었다. 좋은 데로 시집가서 걱정 없이 살았으면 하는 것 이상의 기대를 딸한테는 안 하던 시대였다. 나만의 등굣길은 고독했지만 모범생 아니면 될 수 없는 기대를 걸머진 열등생이 이탈할 수 있는 유일한 샛길이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여름, 겨울 두 차례의 긴 방학에 돌아갈 수 있는 고향집이 있다는 것처럼 도시와 학교에서의 소외감과 열등감을 위로받을 수 있는 큰 힘은 없었다. 방학을 앞두고 시작되는 더위, 추위가 다 반가웠다. 시골집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 가슴 울렁거리면 나만의 것이다. 아무도 이 기분을 모르리라는 건 촌뜨기의 유일한 자부심이기도 했다. 서울 아이들이 이 긴긴 여름과 겨울을 석탄가루 분분한 불모지에서 보낼 생각을 하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똘방똘방 잘난 서울 아이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때만 해도 보통으로 사는 일반 시민들에게 바캉스나 여름 휴가니 하는 개념이 생겨나기 전이었다. 방학은 아이들에게 학교를 안 가는 날들일 뿐이고 부모에게는 아이들이 거치적대는 동안일 뿐이었다. 엄마는 귀향을 앞두고 내 새 옷을 장만했다. 서울서 딸이 시골뜨기 티나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엔 거의 신경을 안 쓰는 엄마가 시골 가서는 딸이 서울 사람처럼 보이길 바랐다. 엄마의 소박한 금이 환향의 꿈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골집에는 할아버지가 계셨다. 사랑해서 나를 학수고대하는 나는 할아버지 품에 왈칵 안기면서 내가 돌아올 고향에 있어서 서울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할아버지도 서울 손녀를 기다리는 낙으로 앉은뱅이의 나날을 견딜 수 있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내가 할아버지 두루마기 자락에서 대처의 냄새를 맡은 것처럼 할아버지도 내 단발머리의 정수리에 당신 코를 파묻고 도시의 냄새를 맡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렸다. 고향집을 지키던 숙부네한테서도 아이가 생겨 내가 언니 노릇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귀향에서 맛볼 수 있는 새로운 기쁨이었다. 바닥을 기던 성적이 4학년 때부터 오르기 시작해 6학년 때는 상위권에 들어 엄마가 원하는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지진아를 면하게 된 것은 집안 형편이 나아진 것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다. 공립의 상업학교를 졸업한 오빠는 졸업과 동시에 취직이 돼 월급쟁이가 됐고 서울서 장사에 손을 댄 막내 삼촌도 장사가 잘 돼 삼촌과 오빠가 합쳐서 집을 장만할 수 있었다. 처음 집은 같은 산동네였지만 훨씬 입지 조건이 좋은 방이 3개나 있는 귀화집이었다. 막내 삼촌은 그때까지도 자식을 두지 못해 우리 남매를 친자식처럼 애지중지했다. 따로 집들이 잔치 같은 건 없었지만 서울 사는 친척들이 우리가 새로 장만한 집에 성냥 한 갑씩을 사들고 찾아와서는 자식 끌고 서울 온 지 단시일 내에 성공했다고 치아의 말을 해주고 갔다. 엄마는 장롱 위에다 그 성냥으로 성을 쌓았고 그 성냥을 다 쓰기도 전에 조금 더 집을 늘려 이사를 다녔다. 내 생애에 다시는 새빵살이는 없었다. 자수성가한 한 남자한테 시집가서 국민소득이 오르는 것만큼 살림을 향상시켜가며 풍파 없이 평균치의 삶을 유지해왔다. 아이를 5이나 낳았는데 내가 다산성 체질인 탓도 있지만 전쟁 중에 결혼해서 전후에 첫애를 낳고 막내를 낳은 것이 1963년이었으니 정확하게 베이비붐 시기에 해당한다. 피임법도 모르고 중절도 안 하고 생기는 대로 낳은 결과였다. 그것까지도 자연의 섭리에 맡긴 평균치의 삶이었다. 남편은 가부장적인 책임감이 강한 남자였다. 작은 사업이었지만 집안 식구 먹여 살리는 것과 아이들 교육비에 모자람이 없을 만큼의 돈을 벌어왔다. 나는 동계산도 잘 못하고 재테크라는 것에도 소질이 없어서 식구가 느는 것에 맞추어 집을 늘리는 것도 남편이 알아서 했다. 이만하면 족하다 싶게 널찍한 한옥에서 20년이나 넘어 살다가 연탄 때는 집이 불편해지자 아파트 청량예금에 들고 당첨되기 위해 수시로 변하는 절차를 받고 뭔가를 써내는 일도 그의 몫이지 내 일이 아니었다. 난 그런 일들을 남의 일 보듯 했다. 막내까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집에 잔손 갈 일이 없어지자 비로소 이제부터라도 엄두를 내야 할 것 같은 엄청난 욕구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느꼈다. 그 걷잡을 수 없는 욕구는 증언의 욕구였다. 6.25 때 오빠하고 끝내 자기 자식을 두지 못해 나에게는 아버지와 다름없었던 삼촌이 비참하게 죽었다. 남들이 다 남쪽으로 피난가 있는 동안 남아있던 우리 식구들은 강제로 찢기고 일부는 북으로 끌려가야 하는 고난을 겪었다. 그런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슨 일인들 안 당했겠는가.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로부터 온갖 수모를 겪을 때 그걸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은 언젠가는 저자들을 악인으로 등장시켜 마음껏 징벌하는 소설을 쓰리라는 복수심이었다. 왜 하필 소설이었을까? 소설로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시기를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다. 세상도 나도 그때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었다. 전쟁이 핥히고 간 상처를 다독이고 가난을 딛고 살림을 일으키기 위해 사람들은 과거를 잊고 현실에만 충실했다. 6.25 때 얘기만 나오면 아이들까지도 궁상 떨지 말라고 핀잔을 줄 정도로 잊고 싶은 과거가 된 지 오래였다. 잘 살아보자는 구호가 동해 옥상에서 온 동네로 울려 퍼지던 경제제일주의 시대였다. 그런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중간쯤을 달려온 중산층인 삶의 안주에 있던 나에게 느닷없이 엄습해온 그 엄청난 욕구는 신선한 충격이자 이물감이었다.
내가 누려온 안일이 한없이 누추하게 여겨졌다. 사람이란 고통받을 때만 의지할 힘이나 위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안일에도 위안이 필요했던 것이다. 증언의 욕구가 20년 동안이나 뜸을 들였다가 결실을 맺게 된 것은 아마도 최초의 욕구가 증오와 복수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증오와 복수심만으로는 글이 써지지 않는다. 우리 가족만 당한 것 같은 인명피해, 나만 만난 것 같은 인간 같지 않은 인간, 나만 겪은 것 같은 극빈의 고통이 실은 동족 상잔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던 것이다. 훗날 나타난 통계 숫자만 봐도 그렇다. 우린 특별히 운이 나빴던 것도 좋았던 것도 아니다. 그 끔찍한 전쟁에서 평균치의 화를 입었을 뿐이다. 그런 생각이 복수나 고발을 위한 글쓰기의 욕망을 식혀주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식지 않고 날로 깊어지는 건 사랑이었다. 내 부치의 죽음을 몇백만 명의 희생자 중에 하나, 곧 몇백만 분의 일로 만들어버리고 싶지 않았다. 그의 생명은 아무하고도 바꿔치기 할 수 없는 그만의 고유한 우주였다는 게 보이고 하나의 우주의 무의미한 소멸이 억울하고 통절했다. 그게 보인 게 사랑이 아니었을까. 내 집 창밖을 지나는 무수한 발소리 중에서도 내 식구가 귀가하는 발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몇백, 몇천 명이 똑같은 제복을 입고 운동장에 모여 있어도 그 안에서 내 자식을 가려낼 수 있는 것처럼 내 자식이 딴 애들보다 덜 똘방똘방하고 어리숙해 보일수록 사무치게 사랑스러운 것처럼 40살이란 늦은 나이답게 수줍게 문단을 두드린 게 처녀장 나목이었다. 사적인 경험을 우려낸 작품이니 유니크하지만 등단작으로 끝나는 이례적인 작가가 될지도 모른다는 한 심사위원의 조심스러운 전망이 기억에 남는다. 그분의 우려가 격려가 되어 그 후 나는 열심히 글을 썼고 문단과 독자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아 종종 인기작가 소리도 듣게 되었다. 초기에 쏟아낸 6.25를 소재로 한 작품들에 대해선 비극적인 가족사를 반복적으로 우려먹는다는 평도 들었지만 나는 반전소설로 읽히길 바라고 있다. 유연하게 성공적으로 가정주부에서 작가로 변신할 수 있었고 그 후의 작가 생활도 결혼 생활처럼 풍파 없이 순탄했다. 88 서울올림픽으로 온 국민이 활기와 환희,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으로 의기충전해 있을 때 그 한 해 동안에 나는 남편과 아들을 3달 간격으로 잃었다. 남편이 먼저였다. 우린 남들이 부러워하는 금술 좋은 부부였고 특히 나는 생활일인으로 결격 사항이 많은 사람이라 전적으로 의존적이었다. 다행히 내 딸을 다 시집 보낸 뒤였고 막내로 아들 하나만 미혼이었지만 그 아들도 제 앞가림은 하고도 남을 만한 전문직으로 키워놨겠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혼자서 살 자신도 없었다. 극도의 무력감은 슬픔보다 더 나빴다. 아들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전혀 신경 안 쓰고 남편의 영정을 머리맡에 두고 여보 나 좀 데려가줘요 하는 소리만 주문처럼 외고 살았다. 그런지 3달 만에 남편이 데려간 건 내가 아니라 아들이었다. 나는 겁없이 그런 주문을 웬 내 입술을 찢어도 시원치가 않았고 내 소원에 그런 어깃장으로 답한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 당장 영정사진을 치워버렸다. 이럴 리가 없다. 제발 꿈이어라. 방을 헤매며 온몸을 벽에 부딪히는 난동도 부려보았지만 악몽은 깨어나지 않았다. 슬픔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건 수치심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습니까? 라는 신에 대한 원망은 곧 사람들이 저 여자는 뭘 잘못했기에 그 외아들 하나 지니지 못했나 하는 수군거림이 되어 나에게로 되돌아왔다. 친지들의 정중한 조문의 말도 그런 비아냥거림을 포장한 말로 들렸다. 사람을 만나기 싫어 딸네 집에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숨어 있어도 부끄러움을 면할 길이 없었다. 혼자 있으면 하늘이 부끄럽고 땅이 부끄러웠다. 차라리 하느님과 정면 대결을 하려고 수녀원에 들어가
독방 차지를 하고 있어도 보았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벌을 주셨나 항의도 해보고 나도 아들 곁으로 데려다 달라고 처절하게 기도도 해보았다. 그러나 내 절규는 하느님의 견고한 침묵의 변죽도 울리지 못했다. 그래도 그때 하느님과의 1대1 대결에서 깨달은 게 있다면 피조물은 길든 짧든 창조주가 정해준 수명에서 1초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 깨달음은 질책보다 더 어묵했다. 딸들의 도움으로 일상으로 복귀했다. 그 애들을 위해서라도 늠름해져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아들이 부재하는 일상은 가시방석처럼 나를 안절부절 못하게 했다. 나도 내 집의 일상과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부재하고 싶었다. 집에 온 지 한 달도 안 돼. 그때 마침 미국에 나가 있던 막내네로 여행을 떠났다. 부재를 위한 여행에는 설렘도 계획도 없었다. 내가 부재하는 집에서 헛되게 울릴 전화벨 소리, 쌓여있는 우편물 생각을 하면 누구에게랄 것 없이 고소한 생각이 드는 것 정도가 여행의 즐거움이었다. 아무런 의미를 못 느끼고 빠져나온 관계망이라고 해도 그 관계망은 나를 유의미한 존재로 유지시켜 주길 바랐던 것 같다. 결국은 관계망을 아주 끊어버릴 수 없다는 책임감 때문에 석 달 만에 돌아왔다. 그러나 일상의 편안함은 돌아오지 않아 아들이 부재하는 집은 곧 나를 다시 안절부절 못하게 했다. 어디든 상관없었다. 어디로든 떠나 이 집의 일상으로부터 나를 부재하게 만들고 싶었다. 단지 부재를 위한 여행에는 꿈도 설렘도 없었다. 기회만 닿으면 따라 나섰고 내 돈 들이는 여행,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르는 돈 안 드는 여행 가리지 않았다.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았나 싶다. 유니세프 일로 재난에 시달리는 나라도 많이 봤고 멋모르고 따라 나서다 보니 같은 나라를 여러 번 가기도 하고 험한 곳에서 내 나이의 체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모험과 고행을 감행한 적도 있다. 그런 경우라 해도 성취감 같은 것도 남지 않았다. 아무리 신기한 나라를 다녀와도 식구에게도 누구에게도 여행담을 늘어놓는 일이 거의 없는데 사물을 건성으로 보는 무감각증 때문에 할 말도 생각나지 않았을 것이다. 재작년에 다녀온 이태리 여행도 그런 설렘도 목적도 없는 여행이었다. 여행의 기쁨에 대한 기대를 안 한 지 오래됐다고 해도 괴로운 것을 참을 각오까지 하긴 싫었으므로 동행이 누구누구라는 건 신경을 쓰는 편이었다. 평소 존경해온 신부님이 이끄는 문화탐방팀이어서 그 점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았지만 강행군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긴 했다. 마음 착하고 체력 든든한 룸메이트도 정해졌다. 떠날 때부터 몸 상태가 어째 으스스했다. 몸살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푹 쉬고 싶었지만 비행기에서도 한잠도 못 자는 버릇은 여전해서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눕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그것도 따끈한 온돌방에. 서울은 쾌적한 가을 날씨였는데 로마의 가을은 뜻밖의 음습했다. 간간히 비도 뿌렸다. 습기와 한기가 사정없이 몸으로 스몄다. 신열이 느껴지고 현지 음식의 구역질이 났다. 감긴 감기인데 내가 알아본 어떤 감기하고도 달랐다. 불덩이 같은 신열과 아무리 껴입어도 덮여지지 않는 한기의 이중성이 객지에서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약 먹고 하루만 푹 쉬면 살 것 같은데 하루도 같은 호텔에 묵지 않고 옮겨다니는 강행군이니 나만 처질 수 없는 일이었다. 나만 떼어놓고 갈까봐 겁이 나서라도 아프다는 걸 감춰야 했다. 병보다 그게 더 힘들었다. 룸메이트에게까지는 감춰지지 않아서 그가 일행 중 의사선생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어 감기약을 얻어왔다. 나는 타이레논이나 소화제 등 최소한의 상비약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의사가 처방한 감기약을 먹고 숙면은 했지만 진흙탕 같은 잠이었다. 내복을 안 갖고 와서 입고 잔 패딩 점퍼가 흠뻑 젖을 정도의 땀을 흘리고 탈진 상태에 빠졌다. 룸메이트가 캐나다에서 온 또 다른 여의사에게 청해서 당장 기운이 나는 주사라는 걸
배꼽 밑에 놔주었다. 나는 벼랑간 기운나는 주사 같은 건 믿지 않았지만 주사 기운이 들은 척이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일행이 나를 떼어놓든지 병원에 가라고 할까봐 무서웠다. 이태리 의사에게 내 이 기분 나쁜 증상을 어떻게 표현한단 말인가. 설사 그가 영어를 안다고 해도 내가 영어로 짓거릴 수 있는 병명이 고작 위통, 두통, 열이 있다 정도인데 무슨 소용인가. 나는 차가운 의료기기에 맡겨질 테고 의사는 그에 따라 처방을 할 것이다. 나는 옷을 춥다가 오싹오싹 떨린다고 말하고 싶다. 내 몸은 지금 불화로를 얼음 조각으로 포장해 놓은 것 같다고 말하고 싶다. 삭신이 쑤신다고 말하고 싶다. 입맛이 소태 같다고 말하고 싶다. 죽어도 이 나라에선 죽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아무도 통역할 수 없을 것 같은 말만 생각났다. 그걸 참고 따라다니자니 하루가 여삼취였다. 일정의 반을 소화하고 카프리 섬으로 가기 위해 나폴리를 떠나 해안도로를 따라 소렌토로 가는 길이었다. 일행에게 폐 안 끼치고 일정의 반을 소화했다는 게 힘겹게 정상에 올라 내리막길을 굽어보는 것 같은 안도감을 주었다. 유난히 아름다운 해안도로였다. 고고학이나 미술을 전공했는지 잠시도 쉬지 않고 뭔가를 설명하고 싶어하던 가이드도 그때만은 조용히 입 다물고 파바로티의 노래를 틀어주는 것이었다. 그 버스의 음향기기 성능이 그렇게 좋을 줄을 몰랐다. 그걸 뭐라고 해야 할까? 행복감이라고 해야 할까? 슬픔이라고 해야 할까? 일종의 황홀경이었다. 파바로티의 기름진 고음이 절정에 달했을 때 목 놓아 울고 싶은 격정에 사로잡혔다. 내 무감각을 울린 건 그러나 파바로티가 아니라 아들이었다. 아들이 인턴 때던가 전공의 시절이던가 출장 갔다 온 날 밤 축 처진 쓸쓸한 모습으로 내 방에 들어와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짢은 표정이었다. 가방 없는 환자를 제주도 그의 집까지 데려다주고 병원에 들렀다 오는 길이라고 했다. 호흡기만 떼면 숨이 멎을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환자였지만 가족들은 집에서 임종과 장례를 치르기를 바랐다. 제주도까지 가는 동안 환자의 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생명 연장 장치를 붙들고 갔다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떼어주고 온 것이었다. 말단 의사에게 시킬 법한 일이었다. 그러나 목숨을 살리기를 꿈꾸고 들어선 의학도의 길에서 처음으로 맡겨진 일이 임종을 도와주는 일이었다는 게 아들을 우울하게 한 것 같았다. 아들은 아쉬운 듯이 한마디 더 했다. 엄마, 내가 처음 타본 비행기였는데. 그때는 그냥 웃어 넘기고 만 일이 이제 와서 이 아름다운 아말피 해안도로상에서 오열을 참을 수 없게 하는 것이었다. 26살까지 비행기 한 번 못 타보다니 못 살지도 잘 살지도 않는 보통 집이었고 자식을 특별히 검약하게 기르고자 하는 교육 방침을 가진 집이었던 것도 아니다. 시대가 그랬던 것이다. 조기 유학 붐도 없었고 어학연수 같은 풍조도 생겨나기 전이었다. 공부 잘하는 아이를 들쑤성거려 해외여행 같은 걸 시킬 생각을 못하러 하겠는가. 그게 그리 먼 옛날도 아닌데 그동안 먼 나라 이웃나라 가리지 않고 주책 없이 싸돌아다닌 어미는 어찌 그런 세상이 다 있었을까. 원시시대의 일처럼 믿어지지 않다가 그때가 현실이고 낯선 곳에서의 이 시간이 비현실 같은 창난이 왔다. 백길로 바람찬 카프리섬 관광을 마치고 다시 나폴리로 돌아와 시칠리 섬의 시라쿠사로 가기 위해 로마 중앙역에서 방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 가장 빡빡하고 고된 하루를 보내고 호텔에도 들지 못하고 방기차를 타야 하다니 죽을 것 같았다. 몸이 와들와들 떨리고 손발은 얼음장 같은데 눈동자만 뜨거웠다. 안에 있는 고열이 곧 얼음 조각을 뚫고 폭발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꼈다. 일행 중 나이 많은 쪽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암만 해도 폐렴이 될 것 같으니 항생제를 처방해 줄 것을 부탁했다. 자정 가까운 중앙역의 찬바람 속에서 찬물로 열어 아래 알약을 삼켰다. 시칠리 섬은 기차에서 내리지 않고 갈 수 있다고 했다. 큰 배가 기차를 통째로 싣고 밤새도록 바다를 건넌다는 것이었다. 승용차나 트럭을 태우고 해협을 건너는 배는 덜어 봐왔지만 기차를 태우는 배는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이 안 됐다. 그러나 가이드가 일러주지 않았으면 배 안이라는 것도 모를 정도로 기차는 요동 없이 고요하게 플랫폼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만약 지금 기차가 배 안에 있는 거라면 배를 볼 수 없는 건 당연했다. 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를 상상했다. 사람을 삼킨 게 큰 물고기였다면 기차를 삼킨 건 고래 뱃속일 것이다. 고래 뱃속의 환상은 기차가 다음날 아침 시칠리 섬 시라쿠사에 도착할 때까지도 지워지지 않고 계속됐다. 그 모든 새로운 풍경이 고래 뱃속의 일로만 여겨졌다. 시칠리 섬에서 3박이나 하는 동안도 열은 내리지 않아 혼미한 상태에서 환상도 계속됐다. 어떤 항구의 선지는 거대한 배에서 내린 많은 관광객들과도 마주쳤고 그 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럿 있어서 우리 일행과 만나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같이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다. 다행히 나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말로만 듣던 크루즈 여행을 온 사람들이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빌딩만한 배를 보고도 내 혼미한 의식은 여전히 그 모든 것이 고래 뱃속의 일처럼 비현실적으로 여겨졌다. 인천행 아시아나 항공기는 다행히 빈자리가 많았다. 그동안 걱정 많이 한 내 룸메이트가 연달아 비어있는 좌석을 잡아주어서 편안히 누워서 올 수 있었다. 기내식은 여전히 당기지 않았지만 심한 공복감을 느꼈다. 그 공복감이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었다. 길게 누워있다고 잠이 오는 건 아니었다. 집에 가서 이것저것 먹을 걸 상상하고 식구들에게 투정부를 궁리를 했다. 딸들이 만일 잣죽이나 전복죽을 써온다면 냄새만 맡고도 꼬라지만 보고도 죽집에서 사왔다는 걸 알아맞히고 호통을 치리라. 콩나물죽이 먹고 싶다고 할까? 호박죽이 먹고 싶다고 할까? 아니, 흰죽이 먹고 싶다고 해야지. 장조림 간장은 싫고 장산적, 아니지. 강된장에 맵지 않은 풋고추를 꼭꼭 찍어 먹고 싶다고 해야지. 상상만으로도 입안에 군침이 돌고 살맛이 났다. 감기는 어지간히 물러간 것 같았다. 그래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독한 감기를 앓았는지는 꼭 티를 내야지 하고 별렸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내렸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 찾는 아래층에 안전하게 발을 디디자 비로소 고래 뱃속을 빠져나왔구나 하는 현실감이 왔다. 이번 여행길을 통틀어 방금 내린 비행기까지가 다 고래 뱃속의 일로 여겨졌다. 어쩌면 지난 20년 동안의 설렘도 목적도 없는 여행이 다 고래 뱃속 안에서의 헤맴이 아니었을까. 오랜만에 내 땅에 첫 발을 디딘 착취감은 눈 감고도 느낄 수 있는 첫사랑과의 터치처럼 에로틱하기조차 했다. 죽어서도 당신에게 스미고 싶어 그런 황홀경이었다. 재작년에 그러고 나서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해외에 나가지 않았다. 그래도 궁금하거나 답답하지 않았다. 가장 평화로운 한 해였다. 신종플룸과 뭔가 하는 독감이 유행할 때도 하나도 겁나지 않았다. 해마다 맞던 독감 예방 주사도 맞지 않았다. 유럽에서 그 정도로 독하게 감기를 앓았으니 적어도 몇 년은 갈 면역이 생겼으려니 믿고 있다. 남이야 믿거나 말거나 설렘도 볼 일도 없는 여행은 다신 안 할 것이다.